자, 위험성입니다. 자,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이고 위험성이 없으면 불능범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의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가벌적 불능미수, 불가벌적 불능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판단 기준을 보죠. 법조문 자체가 위험성이라고만 했지 그 의미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견해가 대립되는 거죠. 자, 견해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지 마세요. 객관설이 있고 주관설이 있고 절충설이 있고 그쵸? 객관설이 쪼개집니다. 밑에 보시면 국객관설 나오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 신객관설이 나옵니다. 신객관설. 이 신객관설을 그 밑에 이 추상적 위험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절충설인데요. 이 절충설인 추상적 위험설과 비교하기 위하여 이 신객관설을 구체적 위험설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지 마시라 했어요. 객관설이 구객관설이 있고 신객관설이 있는데 이 신객관설을 다른 말로 구체적 위험설이다. 그리고 절충설이 다른 말로 추상적 위험설이다. 그러면 학설 네 가지 나왔죠. 구객관설, 신객관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뭐 또 다른 견해가 또 있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정도에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국객관설 볼게요. 이 국객관설은 어떤 견해인가 하면 자, 불능을 결과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이 절대적 불능과 결과 발생이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불가능한 이 상대적 불능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불능을 절대적과 상대적으로 나누었다. 이 절대적은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이고 상대적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다. 그래서 이 절대적은 불능범, 상대적은 불능미수 요런 견해예요. 자, 내용을 볼게요. 불능범을 보면 시체, 사체에 대해서 아무리 총질해봐야 안 죽죠. 설탕물을 아무리 먹여봐야 안 죽잖아요. 이 두 가지. 사체에 대한 총질행위, 설탕을 먹인 것은 무조건 불능이니까 절대적 불능이라는 거야. 반면에 방탄복을 입은 자에 대한 발포행위. 방탄복을 입은 자가 가까이 있거나 아주 뭐 10m 그쵸? 아주 가까이 있거나 또 총 성능이 워낙 좋아 요즘은.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뚫어요. 그쵸? 뚫지 못하더라도 충격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탄복을 입은 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사랑 미달이라고 했는데 이 미달이 건강한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안 죽는다 하더라도 허약한 사람이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쉬운 예로 우리가 소주, 술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술 몇 병을 마셔도 짝으로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컵만 마셔도 한 잔만 마셔도 술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 따라 평가 기준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방탄복이나 치사랑 미달은 상대적 불능이라서 이것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은 불능미수로 가고 나머지는 불능범으로 가자는 견해가 국객관설입니다. 국객관설.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자, 비판점은 됐고요. 그런데 이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판결 여지에 있으면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은 요 초급부리 사건에서 불능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쭉 뜻풀이하면서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다. 이 절대로란 말을 썼기 때문에 이 판례를 보고 어떤 학자가 평석하기를 이 초급부리 2007년도 사건은 우리 판례가 그 많고 많은 학설들 중에서 국객관설을 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급부리 사건을 여기다 배치시켜 놓은 것인데 굳이 이것을 학설과 결부시키지 말고 시험은 학설은 학설대로 판례는 판례대로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저는 이 학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배치시켜 놓은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 꺽쇠 1번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볼게요. 감녀는 일정량 이상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초부리 부자다리 물을 남편에게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했다. 을은 이를 토해버렸다. 죄책은 뭘까? 토했다는 부분은 장애미수가 될 여지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
경합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이 초뿌리 동그라미, 부자 동그라미, 약초 이름입니다. 약초 이름. 과거에는 사약의 재료로도 쓰였어요. 이 부분은 자칫하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능범이 아니란 말을 쓰고 있죠. 여기 보시면 불능범이 아니다 하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불능미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미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미수가 바로 뭐다? 불능미수다 하는 취지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학살하고 판례 끝났죠. 자, 중요한 것은 다음부터가 중요해요. 자, 구체적 위험설. 이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하면 여기 나와 있나? 여기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 도표 나오죠. 자, 지금부터 배우는 학설을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요 세 가지는요. 판단의 기초와 판단의 기준을 달리 봐요. 그래서 누구를 판단의 기초로 하고 누구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학설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구체적 위험설은 판단의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으로 잡아요. 그리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누가 판단해요?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 일반인이 판단을 해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구체적 위험설은 판단의 기초를 행위자와 일반인 두 사람 모두에게 두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판단한다. 그럼 이 견해는 어떤 비판점이 있을까? 이런 비판점이 있겠죠. 행위자하고 일반인을 판단의 기초로 잡는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의 견해가 일치하면 뭐 상관없는데요. 일치하지 않을 때, 즉 둘의 견해가 다를 때 그때는 누구 입장을 기초로 삼느냐? 이게 비판점인 겁니다. 이 비판점이 어떤 견해에 관련된 비판점인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기출입니다. 가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지? 보시면 자, 행위 당시에 행위자 동그라미, 행자 동그라미, 일자 동그라미 이거를 기초로 한다. 기초로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 경험 법칙에 따라서 그 말은 일반인 입장에서 판단하겠다 이런 말이야. 됐나요? 됐죠? 됐어요. 그래서 비판점 요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의견이 불일치할 때는 누구를 어느 사정이란 말은 누구야 누구를 판단의 기초를 잡을까? 이게 불명확하다. 이 비판점은 밑에 있는 추상적 위험설이 비판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방을 까야 되잖아요. 까므로 인해서 내 견해가 더 낫다는 것을 입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설명은 드렸죠? 자, 그 예를 봐두세요. 예. 옛날 같으면 이런 강의 안 했습니다.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판례만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 땐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일반 경찰이든 다 이제 그 필수 과목이 되고 시험 제도가 개편되고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난이도는 자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 이런 것들도 이제 대비를 해 두셔야 되고 지금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죠. 불능범. 옛날에 사법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10년, 20년이 지나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불능범. 일반인이 사정거리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자에 대한 발포행위.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행위자가 보거나 일반인이 보더라도 이 총알이 거기까지 안 가요. 자, 우리가 군대 나오신 분들 사격장 갔을 때 204로 하면서 이제 총 들고 눕잖아요. 그럼 총알을 빵 쏜다라고 했을 때 그 총알이 200m밖에 안 날아가요. 근데 저기 서 있는 사람이 2km 지점에 서 있다니까요. 2km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을 총을 빵 쏜다고 총이 날아가요. 총이 200m밖에 안 날아간다니까요. 아무리 연발을 쏜다 하더라도 안 맞아요. 총알이 안 날아가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총을 빵 쐈는데 경기도까지 날아가요? 안 날아가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정거리 밖에 있는 사람을 아무리 총질을 해봐야 안 죽는다니까. 누가 본 행위자가 판단하든 일반인이 판단하든 기초로 하든 누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불능범 처리하자 이 뜻입니다. 두 번째 사례. 사체 아무리 총질해봐 죽어?
일반인이 판단하거나 행위자가 판단하거나 이건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불능범 처리하자 이 뜻이고, 불능범은 어떤 처리냐 이거예요. 불능범은 장전된 총이라고 발사했는데 실제로는 탄환이 없었어. 탄환이 없었다는 거지. 그치?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살해하려 했는데 실제로는 치사량이 미달이었다는 거지. 이거는 생각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이 사람 행위자가 판단하거나 일반인이 판단하거나 특히 행위자죠. 행위자가 판단했을 때는 집단에는 지금 장전된 총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지금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충분히 능히 죽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총을 빵 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해서 불능미수로 갑니다. 됐고, 근데 다수설은 아닙니다. 다수설이네요. 다수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수설 돼 있는데 다수설 지우세요. 다수설 지우세요. 다수설 지우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게 다수설이었는데 다수설을 지금 다수설 의미가 없습니다. 다수설은 여기가 다수설 같은데 여기 다수설 같은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다수설은 이게 다수설은 그걸 묻지는 않습니다. 지우시고 그냥 학설 각각 따로따로 공부하시면 되네요. 자, 추상적 위험설 볼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방금 비판점이 뭐였습니까? 그 비판점이 이제 추상적 위험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치? 자, 너네는 왜 이렇게 기초를 행위자 플러스 일반으로 삼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람의 견해가 불일치할 때는 누구 입장으로 서로 놓고 판단하겠느냐? 그쵸? 서로 멱살잡이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추상적 위험설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초를 행위자를 잡아요. 행위자를 삼고 그리고 그를 기초로 하여 판단을 누가 한다? 일반인이 판단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추상적 위험설은 이 행위자 플러스 일반인 중에서 행위자의 기초만을 삼겠다. 이를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 판단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됐나요? 이것이 추상적 위험설입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세요. 판례 두 개가 판례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위험성의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서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말입니다. 그래서 P 동그라미 치시고 일반인의 판단으로 했을 때 1 동그라미 치시고 자, 밑에 꺽쇠 1번도 마찬가지죠. 위험성의 여부는 P 동그라미 치시고 1 동그라미 치시고 이것이 바로 뭐다? 추상적 위험설적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최근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78년도 판례는 옛날에 나온 것이고 19년도 판례는 최근에 나온 것이고 최근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견해에 대한 비판은 뭘까? 판단 기초를 행위자로만 삼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 오로지 한 사람으로만 삼고 있기 때문에 이 행위자가 경솔하게 잘못 판단한데 할 때는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견해인데 이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그렇지. 위에 있는 구치겸설이 비판하겠지. 서로 막 비판하는 거야. 됐나요? 자, 예를 봅니다. 설탕이나 유황분말에 살인력이 있는 줄 알고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행위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력이 있는 줄 알고 설탕물을 먹여서 살해하려 하였다. 행위자는 그렇게 해서 설탕물을 먹였지만 그건 아무리 일반인이 판단했을 때 야 이거 먹고 죽냐 이거지. 일반인이 봤을 때 일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능범인 거야. 누가 판단하니까? 이건 일반인이 판단해 봤을 때. 두 번째, 설탕이나 유황분말을 독약으로 알고 먹였다. 알고 먹였다. 근데 첫 번째 사례는 살인력이 있는 줄 알고 했잖아요. 근데 살인력이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사례는 독약으로 알았다는 거지. 살인력이 있다고 본 것이 아니라 독약으로 잘못 알았다는 거지. 이거는 일반인을 판단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네? 라고 보겠죠. 그래서 이건 불능미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설탕이나 유황분말을 놓고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따라서 불응범이 되기도 하고 불응미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검찰직 하시는 분들. 자, 됐네요. 자, 그 밑에 판례 꺽쇠 요 2번 체크하시고 요 2번이 출제가 잘 되죠. 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라고 인식했습니다. 인식했습니다. 그 말은 인식 자체를 범죄가 된다라고 인식한 거야. 근데 피해자가 실제로는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말은 실제로는 뭐다? 범죄가 아니었던 거지. 이 양자가 불일치하지? 뭐야 이게? 불능미수지 뭐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밑에 위험성이 있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다라는 판례입니다. 됐나요? 최근에 출제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승진에 나왔고 승진뿐만 아니고 다른 직시험 직렬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자, 다음 주관설입니다. 자, 주관설은요. 여기 그림 보시면 주관설은 오로지 판단의 기초도 행위자 입장에서 삼고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자도 행위자인 거야. 그러니까 기초도 행위자, 판단자도 행위자이다 보니까 이 주관설은 불능미수를 부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무조건 판단 기초가 행위자고 판단자도 행위자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보시면 올라가 보시면 주관적으로 봤을 때 범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된 이상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절대 불능인 경우를 할지라도 이것은 무조건 불능미수가 된다는 거야. 다 불능미수라는 거야. 다 불능미수. 여기 위에 사례 나와 있지? 여기 구체기염설이 만들어 놓은 이 사례들, 추상기염설이 만들어 놓은 이 많은 사례들 전부 다 주관설로 가면 다 불능미수인 거야. 그런데 주관설이 유일하게 불능미수를 부인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게 미신범이야. 미신범. 이 미신범만큼은 주관설에서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불능미수가 아니고 이거는 불능범이다. 요 하나만 빼고 다른 모든 사례는 다 뭐다? 다 불능미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설은 원칙적으로 불능범의 개념 자체를 부인합니다. 됐나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견해에 따랐을 때는 불능미수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진다는 비판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구객관설, 구체적 위험설, 추상적 위험설, 주관설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 여기 보세요. 판단 기초 자체가 여기 보시면 구체기염설은 판단의 기초가 2명이잖아요. 2명이 된다는 말은 깐깐하다는 거야. 깐깐하다. 밑에는 1명씩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다는 말은 밑에 학설들보다는 깐깐하다고요. 그래서 이 세 개 학설들 중에서 이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견해가 이 구체기염설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다고. 밑에 내려오지. 밑으로 이 학설로 내려갈수록 2번에서 3, 4, 5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여지는 넓어지는 거야. 왜? 판단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그리고 그러면 추상적과 주관설은 똑같이 행위자인데 한 명 한 명씩인데 왜 이게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냐? 그건 판단 기준 때문에. 그래서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행위자 판단하는 것이 더 넓어지겠지?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거야. 이렇게. 반대로 화살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능미수보다는 불능범이 커지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대신 주관설에서는 뭐다? 미신범만큼은 불능범으로 처리하겠다. 이거지. 불능미수가 아니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각주 10번, 11번을 보시면 구객관설은 불능범을 가장 넓게 인정하고 주관설은 불능미수를 가장 넓게 인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볼까? 요거 8번은 이해하실 것 같고요. 9번 볼게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오인하고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사했는데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었다. 일반인도 그렇게 오인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행위자의 죄책은 뭘까? 라는 견해입니다. 뭘 것 같아요? 일단은 주관설은 뭐예요? 불능미수지. 주관설은 미신 빼곤 다 불능미수 인정하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반인도 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 일반인 나와있지? 일반인 나와있지? 여기 일반인 나와있지? 일반인이 봤을 때에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일반인이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두 개 학설은 뭐다? 불능미수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도 불능미수, 추상적도 불능미수가 되는 거야. 주관사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자, 요 세 가지 학설은 불능미수를 인정하지만 구객관설에 땄을 때는 이 사체에다 총질했기 때문에 구객관설은 불능범이 되는 거지. 됐나요? 이런 기출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자, 그렇게 이론을 정리하시고 판례 봅니다. 판례를 보시면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자, 불능미수는요. 불능미수는 위험한 물건 플러스 그리고 위험성이 있을 때 불능미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 위험한 물건의 판례를 정리하면 탄자, 농약, 쥐약, 히로뽕, 금품, 브레이크 호스 등등등등의 객체가 나와요. 대상물이 나오는데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말은 총을 빵 쐈습니다. 그치? 총에다가 7탄을 놓고 빵 쐈는데 이 불량품이어서 총알이 나가지 않았어. 자칫하다가는 총알이 날아갈 수도 있었지? 그래서 이것은 위험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되는 겁니다. 탄자가 불량품이다. 농약을 농약을 넣어 먹게끔 하였는데 치사랑 미달이라서 먹어도 안 죽어. 악취가 심해서 먹다가 토했어. 쥐약을 넣었는데 구토 배출했어. 먹긴 먹었는데 너무나 역겨워서 못 먹었다는 얘기죠. 죽을 뻔했다는 거지. 그렇죠? 히로뽕 배합 미숙이라서 완제품이 안 됐어. 금품을 털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빈 호주머니였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는데 그래서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서 제동 기능이 상실돼서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런 판례들이 전부 다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불능미수를 인정했던 판례가 되는 것인데 지금부터 그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여기 검은색 권총이죠. 쥐약이죠. 히로뽕이죠. 농약입니다. 여기 농약이죠. 금품 절차를 했죠. 메스암페타민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호스 잘랐다는 얘기 나올 겁니다. 자, 빨간 펜 드시고 탄자에다가 권총에 탄자를 충전해서 빵 쐈습니다. 불량품이라서 총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므로 위험성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불능미수가 되는 판례입니다. 쥐약을 넣었다. 연하. 목을 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겁니다. 근데 구토 배출했어. 못 먹겠어. 토해냈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거지. 불능미수를 인정했습니다. 히로뽕 시도를 했는데 배합미숙으로서 완제품을 제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위험성이란 말 나와가지고 있지. 그래서 불능미수인 거야. 위험성이 없으면 장님수로 가는 겁니다. 악취가 심해서 못 먹었습니다. 농약도 미달입니다. 금품을 절철에 손 넣었는데 돈이 들어있지 않았네요. 자, 메스암페타민을 매수를 하였는데 소금을 대신 교부한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야.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판례는 뭐로 봤다? 불능미수로 보았다는 판례입니다. 자, 8번. 살해하려고 원비디병에 성인 남자를 죽을 만큼 족한 농약을 넣었다는 겁니다.
피고인이 승용차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브레이크액을 유출시켜 주된 제동 기능을 상실시켰단 말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그쵸? 자, 이 어느 것이란 말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여기 동그라미 2번, 1번이든 2번이든 어느 것이나 결과 발생, 죽을 뻔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살인 미수가 된다는 말은 1번도 불능미수가 될 수 있고 2번도 불능미수가 된다, 이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학자들과 비판을 많이 해요. 학자들이 불능미수라고 하는 것은 치사랑 미달처럼, 그쵸? 치사랑 미달은 먹어도 안 죽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성인 남자를 죽을게 족한 농약이 들어있었단 말은 이건 치사량이라는 거야. 치사량 미달이 아니고. 그리고 주된 기능을 왕실이 상실시켰단 말은 반 50% 상실이 아닙니다. 100% 상실입니다. 100% 상실. 100% 상실이라는 말. 요 농약도 100% 치사량이야. 그러니까 1번 경우도 죽을 수 있는 거고 2번도 죽을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장애미수로 가야지 불능미수로 가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다? 학자들 말 안 믿죠. 학자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데 대법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법관이 아니고 일반 법관이라 하더라도 대학교 교수들은 밑으로 봐요. 옛날 분들 그쵸? 아무리 서울 법대를 나와도 고시 합격 못하면 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동창이라 하더라도 선후배를 하더라도 그 고시 패스가 아닌 그냥 대학 교수들은 밑으로 본다고. 사법시험을 붙어서 대학 교수로 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있잖아, 그쵸? 그런 겁니다. 특히 이 대법관인데 그쵸? 일반 법관들도 아니고 대법관인데 아무리 지들이 삐약삐약거려도 판례 이런 거 평소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쵸?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근데 판례들은 그런 학자들의 비판을 다 무시하고, 무시한 게 아니죠. 어차피 판례가 나와야 평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시면 위험성이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미수는 불능미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석은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판례는 장애미수 판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능미수 판례로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주어졌을 때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관련해서 여기까지만 해서 이 판례가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판례는 장애미수로 가면 안 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평석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뭐다? 이것을 위험성이라는 말을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불능미수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출도 그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처벌은 임의적 감면이고요. 자, 관련 문제 봅니다. 첫 번째 미신범. 자, 미신범이란 부적, 굿 등을 이용해서 범죄 실현 행위를 말하죠. 예를 보시면 원수를 죽게 해달라고 100일 기도를 하였는데 실제로 얼마 후 사망하였다. 이때 이 100일 기도를 살인죄의 실현 행위라 볼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효과를 보시면, 자, 이런 부적 굿 같은 경우는 범죄 실행 행위의 정형성이 없는 형법적으로는 무의미한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불가벌이 됩니다. 자, 기출 전적이 있습니다. 자, 쭉 내려오면, 자, 미신범 나왔죠? 그리고 원수를 살해하려고 주술을 썼다고 했을 때, 자, 미신범 같은 경우에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착수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구성 해당성이 탈락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틀린 겁니다. 두 번째로 환각범입니다. 자, 환각범의 대표적인 예가 밑에 보시면 유형 나와 있죠? 여기서 동성애 있습니다. 동성애 밑줄 보시고, 동성애는 우리 형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집단에는 금지된 것으로 알고 이 동성애를 했다는 것이죠. 불가벌입니다. 그 의의봅니다. 실제상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행위를 집단에는 금지가 된다고 또는 처벌된다라고 오인한 경우를 환각범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반전된 금지착오라고도 하고요. 허용되는데 허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 착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환각범은 애당초 처음부터 미신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불가벌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기출문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환각범이란 말 대신에 반전된 법률 착오 이렇게도
사용되기 때문에요. 이런 용어들도 같이 익혀두시면 돼요. 자,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있다 없다를 묻지 않고 무조건 불가버립니다. 자,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믿더라도 그 행위를 처벌하는 형벌법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환각범이 되는 거죠. 불가버리다.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집단에는 존재한다라고 오인하고 행위하는 경우 이게 뭐라고요? 환각범이라고요. 자, 위험성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애당초 처벌이 안 돼요. 그래서 위험성이 있든 없든 간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벌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이 환각범의 유형으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인데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 반전된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가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환각범의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조만 하시고 동성애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판례가 있는데 판례 봅니다. 자, 무역거래법 조항이죠. 자, 쭉 보시면 이 무역거래법에서 수입 자동 승인 품목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승인된 품목입니다. 수입이 승인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집단에는 이것이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알았다는 거죠. 또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반제품인 양 가장하여 수입 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런 식 신청 안 해도 수입이 자동으로 승인된 품목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단에는 제한된 품목인 줄, 금지된 품목인 줄 알고 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몰래 갖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무역거래법 위반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각범 관련해서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로 또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국토 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토지거래 허가 제도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토지 거래를 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라 하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항은 유상계약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위반함에 따른 이 벌칙조항 같은 경우는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법조문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무상증여 나와 있네요. 무상증여. 무상증여는 뭐다? 유상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률 적용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상증여 받은 경우에 있어서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첨부해서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애당초 이것은 이 법률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환각범에 해당되는 하나의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미수범을 모두 끝내도록 합니다.